네, 이렇게 큰 자리에 초대해 주신 비즈니스 워치 측과 그다음에 이렇게 바쁜 시간에도 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김시중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그 연장선에서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더 이렇게 좀 그 정책적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우리나라 좀 통계를 기반으로 해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 경제 영향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그 한미중 상품 무역 관계를 좀 일단 먼저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 지금 미중 통상 갈등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냐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전망 이 부분은 김시인 교수께서 일단 좀 다뤘기 때문에 짧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정책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상품 무역 관계를 살펴보면은 이게 이제 첫 번째 이 왼쪽에 있는 게 중국이 미국에 미국이 중국에 이제 수출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략 한 150, 그러니까 빌리언 달러를 그냥 조라고 이렇게 간단히 그냥 생각을 하면은 한 150조 정도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고요. 그 한국에 수출하는 거는 그보다 훨씬 못하죠. 그리고 저 오른쪽 슬라이드를 볼 것 같으면 중국이 이제 미국에 수출하는 거는 약 한 그 500조 가까운 그러한 그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품목을 볼 것 같으면은 항공 우주 이게 이제 HS 코드로 이제 된 것 같은데 항공 우주 부품, 자동차 뭐 그다음에 과일 채소, 기계주 이렇게 좀 이런 부분들을 미국이 중국에 이제 수출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신익 교수님께서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게 좀 많이 줄었다. 그 부분이 이제 이 과일 채소 대두 부분이 아마 굉장히 클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이제 수입을 많이 줄였고요. 중국이 이제 미국에 수출하는 거는 여기 보실 것 같이 이제 그 전자부품 쪽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기계류 이런 부분들에 이제 수출이 많습니다. 전자부품 같은 경우에는 최종재보다는 중간재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이 영향에서 볼만큼 수입이 많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이 이제 중국에 한 그 수출 구성비를 보면은 좀 다양하게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도 이제 중간재, 부품 이런 쪽이 좀 많고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거는 그 소비재 부분이 그래도 비교적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미국이 좀 약점인데요. 그러니까 관세를 매기게 되면 소비재 같아서는 바로 가격 인상으로 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야기가 이제 쉽죠.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이 좀 미국이 많이 염려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이 미국에 이제 주로 어떤 걸 수출하냐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제품들이 미중 통상 갈등으로 해서 어떤 품목들이 영향을 받을까 이걸 이제 좀 생각해 보기 위해서 작성한 그 슬라이드입니다. 우리가 자동차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기계류, 전자부품 이런 쪽이 굉장히 크고요. 미국이 이제 우리한테 수출하는 거는 기계류, 전자부품 이런 쪽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 전자부품이나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한국, 미국, 중국 사이에 굉장히 많은 그 무역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이제 우리가 중국에 이제 어떤 걸 많이 하냐 마찬가지로 전자부품 쪽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기계류가 좀 그렇고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이 전자부품이나 기계류 이쪽이 굉장히 거래량이 많다 이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통상 갈등에서 우리 경제에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 부분은 제가 이런 수출입 구조하고 그다음에 글로벌 가치사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계산을 하긴 했는데요. 근데 이거를 제가 아직 저희 KD에서 이제 발표를 하려고 그래서 여기서 그 값을 발표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대충 어떻게 했냐면은 세계 산업 연관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탄력성을 연계하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추정을 이렇게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결론이 그 김시민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이게 이제 지금 2단계까지 지금 온 상황인데 8월 말 정도까지 수준이면은 그 영향이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일단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근데 이게 2천억 규모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얘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시작이 된 게 10월 뭐 이쯤이니까 아직 영향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거를 이번에 트럼프가 만약에 미국 중국하고 실패하게 되면 지금 현재 10% 관세인데 이걸 25%로 올리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영향을 많이 안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25%가 되는 순간부터는 좀 게임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제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수출에도 굉장히 영향이 많고 우리나라 GDP에도 영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별로였는데 이 25%가 되는 순간 중국에 주는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 중국 GDP라 수출에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중국에 하는 수출 이게 영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이론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미중 통상 갈등인데 거기서 이제 우리 미중 이제 통상 갈등이 이렇게 되게 되면은 결국은 교역량이 줄게 됩니다. 교역량이 줄게 되면은 이제 주는 교역량 따라서 우리가 중국에 예를 들어서 중간재를 수출하는 그 수요가 줄 수가 있고요. 이게 좀 직접적인 효과고요. 반면에 미국에서 수입하던 거 아니면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던 걸 우리 제품을 수입할 수 있으니까 그건 대체 효과입니다. 이러면 좀 긍정적으로 또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양국 간 무역 이 관계가 악화되면은 결국 교역이 악화되고 이렇게 되면은 GDP가 떨어져서 생산이 감소하게 됩니다. 생산이 감소하게 되면서 수요가 줄면서 그럼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또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섞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우리가 좀 품목별로 좀 볼 것 같으면 일단 이 500억 불까지 했을 때 그때 이제 이게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품목, 그 다음에 중국이 미국에 부과한 품목을 이렇게 쭉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거,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거 이걸 고려해봤을 때 좀 문제가 되는 것들이 결국은 이 기계류 쪽하고 그 다음에 85 전기전자 이쪽이 가장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쭉 이렇게 좀 볼 것 같으면은 일단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효과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봤을 때 중국 수출은 좀 꺾이는 상황입니다. 근데 미국 수출은 꺾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쪽에는 약간 중국 제품이 수입을 안 하면서 우리 제품이 좀 가는 대체 효과가 좀 크다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중국은 확실히 영향이 있습니다. 그럼 품목별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역시 전자제품 쪽에서 이게 미국에 이렇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꺾이지가 않았는데 중국에 가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소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제품 쪽에서 타격이 확실히 좀 있다. 중국으로 가는 거에 대한 타격이 좀 많다. 이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계주는 제가 봤는데 별로 영향이 없었습니다. 근데 또 이 무기화학류 이 부분도 이제 관세를 매긴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도 이렇게 좀 중국 수출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미중 갈등 관세 부과한 조치들이 한국 요 무기화학유하고 그다음에 전기 전자 제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배경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뭐 왜 트럼프가 이러냐 그런 건 결국은 트럼프가 이 중국을 때리는 게 선거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판단을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될 인물이 이 피터 나바로라는 이분인데요. 이분이 지금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에 기용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표적인 매파로 이제 분류되어 있는데 다행히 이분이 지금 미중 통상 거기에는 전면으로 나서지는 않고 있는데 이분이 책이 이제 Death by China라는 책을 읽어볼 것 같으면은 굉장히 놀라운 내용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중국은 그냥 악의 축입니다. 그냥 이분 견해에서는. 그래서 이런 분이 이렇게 좀 주요 자리에 기용된 자체가 사실 굉장히 좀 염려스러운 부분인데
뭐 이분 혼자 그 정책을 하시는 건 아니니까. 근데 중국이 처음에는 이 똑같은 강도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이제 세게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지금은 많이 물러선 상황이고요. 트럼프의 궁극적 목표가 뭐 재선이겠죠. 그리고 일자리, 특히 제조업 일자리 복원이 굉장히 트럼프한테는 이제 중요한 일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역 흑자가 굉장히 일자리를 막는다. 이게 이제 큰 논리 구조인 건 뭐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중국의 이제 기술 이전, 뭐 허가 규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논리의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 사실 이 중상주의적 논리입니다. 이게 무역 적자는 무조건 나쁘고 양국 간 무역 수지는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게 트럼프는 이제 좀 하나 더 나간 게 양국 간의 관계가 반드시 무역 수지를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좀 극단적인 그 중상주의적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과 무역 수지 흑자를 보고 있는 EU, 특히 독일 그리고 일본 이런 나라들도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세계 무역 구조가 이렇게 중간재 교역으로 90년대 이후부터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논리가 더 이상 좀 통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관세라는 거는 결국은 그 보호무역이라는 거는 국내 가격 상승을 일으켜가지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염려가 큽니다. 우리가 인플레이션의 그 해악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안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몇십 년간 별로 인플레이션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가 인플레이션이 지금 뭐 10,000% 막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가 월급을 뭐 100만 원 받은 게 100원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그 경제 해악을 크게 주고 있고, 근데 그 관세라는 거는 이 인플레이션에 그 직접 영향을 주는 게 거기 때문에 그 미국 내에서도 이 반발이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중국에 원하는 거는 트럼프는 무역 흑자 감소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참모진인 라이트하이저나 이런 사람들은 중국의 이런 그 구조적인 문제들, 메이드 인 차이나 문제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건드리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이 기술 이전, 지식재산권 보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합의가 많이 이제 진전이 된 것 같은데 국유기업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보조금 문제 이런 부분은 중국 그 어떤 그 공산주의 체계의 그 큰 틀인데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할지 그거는 미국 측에서 요구도 명확하지 않고 이걸 해결하는 방법도 명확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미중 무역 전쟁 이 갈등은 아까 김시중 그 교수님 견해하고 저 동의를 하는데 극단적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 서로 잃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기 힘들기 때문에 계속 장기화는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미국이 어떠한 힘이 있냐 그걸 이제 좀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일단 관세를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는 201조 그 세이프가드 조치가 있고 그 다음에 232조 이런 조치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중국에 지금 하고 있는 건 301조입니다. 이거는 미국 무역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하는 외국 정부의 그 국제무역협정 위반 조치 그리고 불합리하고 차별적 조치 이런 조치가 있을 경우 그 관세를 매길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들을 통해 가지고 그 지금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고 있고요. 또 투자 제한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기업의 수출입 금지 조치도 할 수 있고요. JTA 그 다음에 또 금융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 여러 가지 그 면에서 할 수 있는 그 뭐랄까 정책적 수단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 얘기를 이제 드리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 미중 통상 갈등이 만약에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할 수 있으면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데 지금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이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는 그 연방 부채 쪽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번
작년에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부분은 감세 조치에서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감세 조치는 미국의 연방 부채를 이렇게 늘리는 측면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는 좋았지만 올해부터 지금 사실 염려가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계속 이런 연방 부채는 늘고 있고, 그러니까 무역 수지 적자 문제는 해소될 기미는 별로 전망은 맑지가 않고요. 그로 인해서 미국이 이런 그 무역 갈등이라든가 이런 거는 계속 지속될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응 방안인데, 이 단기적으로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이 환율 움직임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 금융시장 안정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중국의 그 이 상하이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움직임이 굉장히 발라타일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중국 경제에 많은 부담을 줬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위안화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움직임이 이렇게 절상적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이게 원화의 움직임이고요. 그래서 원화하고 위안화하고 이렇게 좀 그 비슷한 방향으로 가는 측면이 이렇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안화의 움직임이라든가 우리 원화의 그 환율 이걸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 중국 경제의 성장 전망이 떨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런 그 구리 가격이라든가 이런 하락하고 이제 이게 결국 그 중국 경제 성장 전망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 하락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리라든가 알루미늄 그리고 콩하고 밀 가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국제적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 원자재 부분에 대해서 중국 경제 성장률 저하로 인해서 가격 하락의 그 염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무역 수지 그 적자 규모는 뭐 이 중국이 이제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고요. 멕시코, 일본, 독일 이런 나라들이 이제 흑자국입니다. 미국에 비해서요. 그래서 요 나라들을 왜 하냐면 요 나라들이 결국 향후 미국의 그 통상 압력이 가해질 나라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에는 왔었고요. 멕시코도 왔었었죠. 그래서 나프타 계정으로 왔었고, 그리고 지금 일본하고 그 독일 요 부분이 이제 자동차를 가지고 이제 그 갈 거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품목을 미국의 그 무역 수지 적자 규모의 그 품목 같으면 전자부품이 굉장히 그 적자가 높고 자동차 기계도 이쪽에 이제 많은 상황입니다. 근데 특히 자동차 부분은 미국한테 철강 같이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산업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좀 저희 계속적인 통상 압력이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할 일은 많지 않은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이걸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결국은 미국 내 그런 어떤 민간 외교 역량을 발휘해 가지고 미국의 그 암참이라든가 이런 기관하고 좀 연계를 많이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EU라든가 캐나다 이런 나라들하고 좀 우리가 좀 그 연계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CPTPP, RCEP, 신남방 정책, 신북방 정책 이게 지금 정부가 이제 여기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곳에 참여해서 통상 지역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제 이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장기적 대응 이 부분인데,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 미중 통상 갈등은 세계 통상 질서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킬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제가 발전해 온 과정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60년대부터 이제 우리가 경제를 발전했는데 그때는 그 굉장히 세계가 그 우호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제3세계 뭐 해가지고 이렇게 가난한 나라들 도와주고 뭐 이러한 시스템이었거든요. 미국 시장을 이제 열어가지고 그래서 미국 관세를 낮추고 그래서 들어와서 우리한테 팔아라. 그래서 우리도 67년에 가트에 가입하면서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섬유류라든가 가발 뭐 그런 것 때 수입 많았었죠. 그리고 70년대 우리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때 이제 그 과잉 투자 문제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효자 산업 얘기하는 뭐 석유화학, 철강, 뭐 기계주 이런 것들이 다 과잉 산업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심각했고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80년대 그 플라자 합의 이후에
N고가 되면서 우리나라 제품의 경쟁력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80년대 말에 88년도에 삼자 현상이 이제 있었죠, 우리가. 그래서 그리고 나서 90년대 중국이 이제 많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석유화학이라든가 조선 막 이런 산업들 우리가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발전을 과정을 보면은 이렇게 좀 해외 요인에 굉장히 많이 의존해서 우리가 발전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우리가 어려울 때 70년대라든가 이럴 때 다시 중국이라는 시장이 열리면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면서 우리가 또 발전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우리가 또 반도체라든가 뭐 이런 쪽에 이제 또 투자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경제의 그 수출 비중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생산하는 거에 반 정도는 수출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미중 통상 갈등 이래서 미국이 또 특히 섹션 232조를 쓰면서 WTO 체계에는 신뢰에 커다란 구멍이 생겼습니다. 이걸 메울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그 통상 질서는 그렇게 우호적이 아닐 수가 있다. 갈등에 그게 있을 수 있겠다. 우리가 1800년대 말에 그때 영국 주도의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미국이 부상하면서 이 갈등 관계로 해가지고 굉장히 그 세계화 급속히 퇴보하면서 결국 제1차 세계대전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 그 정도 단계까지는 아닐 수 있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봐야 될 거는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대비해야 될 부분은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그 향후 우리 앞에 전개되는 그 세계 질서는 그 어떤 안정적인 무역을 제공하는 그런 환경이 아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 부분은 이 보실 것 같으면 중국의 이제 FDI 그 유입인데 이미 많이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아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요. 아세안 이쪽으로요. 그리고 우리나라 해외 투자 같은 경우도 중국에 가는 건 이미 좀 정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세안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요. 뭐 국가별 수출 비중에 대해서 보면 우리 수출은 이런 몇 개 나라들에 너무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수출 품목 자체도 몇 개 품목에 너무 많이 집중이 되어 있어요. 2005년도 뭐 이때 이거 쭉 보실 것 같으면 10년 넘게 별로 그렇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뭔가 수출이 경제가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잘 되는 거는 그 안에 우리가 다이나미즘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꾸 생성과 생멸이 같이 있을 때 경제가 발전하는데 우리는 2000 뭐 이후에 그렇게 많은 변화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게 참 염려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 수출 구조는 개도국으로 집중이 커지고 있고요. 아세안 지역은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부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반도체라든가 석유화학 뭐 5개 품목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올 것 같아 우리가 수출을 하는 이유는 수출을 통해 가지고 기업들이 여러 가지 생산성을 얻게 되고 그로 인해서 경제가 발전하고 이제 이걸 기대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중국이라든가 아세안 이쪽 개도국에 이제 수출이 집중되면서 학습 효과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선진국으로 가는 기업들에 대해서 볼 것 같으면 이제 좀 이렇게 2년 차 정도 되면은 생산성이 증가하는 그 효과를 이제 볼 수 있는데 이건 제가 좀 연구를 해본 건데 개도국에 대해서는 이 효과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좀 쉽게 수출을 여태까지 좀 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는 이유는 우리가 수출을 하는 그 자체의 효과가 2000년대 이후에 중국으로 가면서 그렇게 수출이 그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통상 질서가 우리한테 우호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수출 주도 성장 틀에서는 좀 이제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도 좀 이렇게 내수 확대 정책을 좀 추진할 필요가 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 수출 비중은 43%인데 중국이 18%고 미국이 12%입니다. 굉장히 우리 수출 비중은 큽니다. 이런 나라가 독일입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나라가요. 그리고 일본도 우리보다 많이 낮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독일 경제가 굉장히 또 문제입니다.
이번 그 미중 이 통상 갈등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하고 독일 경제가 굉장히 사실 시험대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수출 주도의 이 나라들이요. 여기에 대해서 뭐 우리가 내수가 우리가 작으니까 이거 수출로 가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작습니다. 근데 그 나라의 수출 비중이 한 3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43%나 되는 수출 비중은 사실 이게 너무 그 대외 여건에 취약하기 때문에 경제 안정성에 굉장히 문제가 좀 있다 이런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좀 생각을 이제 좀 약간 소비 쪽으로 좀 생각을 좀 전환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소비는 결국 국민의 삶과 만족도와 질을 결정하는 요소고요. 또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 견고한 성장의 원인이 결국 소비입니다. 그래서 소비가 중요하지 않다,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관세 구조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국제 가격보다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소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개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이제 좀 들고요. 또 이와 더불어 뭐 우리가 생산 부분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효율적 투자를 통해 가지고 그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그 노력은 끊임없이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